하면서 고타라는 곳에서 통합 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지금도 있는 독일 3인당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일된 강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타 강령, 고타에서 대회가 열렸으니까 고타 강령이란 걸 만들어내는데, 이 고타 강령이 나오기 전에 초안을 그 독일 아이젠하워가 지도자들이 막스 엥겔스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보고 좀 코멘트를 하라고 보냈는데, 막스가 엄청 열을 받죠. 이거 자기 입장보다 라살레파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해서 보내는데, 답장을 보내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그냥 쓱 없애버리죠.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낙수 죽고 나서 나중에 엥겔스 말년에나 내용 일부 수정해서 실패를 입장에서는,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의 화합을 일단 깬다고 생각을 했고, 막스 입장을 너무 강하게 보면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아이젠하워파의 상당수도 실제로는 라살레파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르지만 통합된 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이런 것보다 처음부터 라살레파와 독일의 막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큰 이론적 차이가 없었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통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고타 강령을 통해서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몇 년 뒤에 1982년인가? 제가 책에 보면 연도가 나오는데, 에어프루트 강령이라는 걸로 당 강령을 교체를 해요. 근데 이 교체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전에는 두 세력의 연합의 당이었다가 에어프루트 강령에 가면은 막스주의를 기본적인 독일 3인당의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막스주의 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라살레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독일 3인당에는 아주 많은 역사책들이 있긴 한데,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는 민주사회주의 딜레마라는 피터 게이가 쓴 역사책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고전적인 저술이고 재밌는 책인데, 그런데 보면은 독일 3인당의 중요한 회관들, 기관 건물들 하면 전부 다 막스의 초상화와 라살레의 초상화가 같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막스주의의 당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라살레의 영향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막스가 어떤 부분을 제일 비판했냐, 중요한 얘기도 있고 조금 말꼬리 잡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 얘기만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그러니까 생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분배의 불공정으로 사회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인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스주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형식적 평등이 있고 실질적 평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요즘 많이 듣잖아. 그쵸?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은 그 구별 아시죠? 그 구별을 막스가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다 똑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불평등이 가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차별을 평등하게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부담을 줘서 두 개를 실질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실질적 평등의 얘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단순하게 평등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 맥락에서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테니까 이게 한 번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두 단계를 거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해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있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낮은 단계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 공산주의를 나누는 기준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데, 이게 이후에 막스주의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막스가 제시했던 낮은 단계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 공산주의의 구분점, 이거를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스탈린 시대에 가면은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 해당되는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높은 단계 좀 더 완성된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용어에 대한 통념 중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조금 낮은 단계 또는 앞선 단계라는 통념이 많이 있는데 그 통념은 이 스탈린 시대의 이런 용어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사회주의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자, 그런데 낮은 단계 공산주의 원리는 뭐고 높은 단계 공산주의 원리는 뭐냐?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낮은 단계 공산주의 원리는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라는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평등의 문제하고 왜 연결돼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데 평등한 거 아닌가? 공평한 거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원칙이 적용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가 돼요. 노동할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노동할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거 아니에요. 노동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원칙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불평등해지겠죠. 그렇죠?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서는 분배의 원칙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이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평등은 실현되지 않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높은 단계 공산주의에 가면은 어떤 원칙이 적용되느냐.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런 원칙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은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공산주의 원칙이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 능력만큼 일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만큼 일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양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하기 싫으면 못하면 그만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배는 일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낮은 단계하고 뭐가 구체적으로 다르죠? 일한 거를 계량을 해서 측정을 해서 낮은 단계에서는 일한 거를 측정해서 그 측정한 결과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의 원칙이 노동과 연동되는 거예요. 근데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되면은 일하는 거는 일하는 거고 분배받는 거 분배받는 거예요. 두 개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말은 아주 이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반공주의자들이 이것 갖고 비판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더 일하겠냐.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한 걸로 측정을 해서 보상을 줘야지만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적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회 전체가 부유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창의적이 되고 뭐 근면해지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막스주의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능력에 연동되어서 어떤 걸 분배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비공산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막스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완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요소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단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인 능력에 따라 자기가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차이를 준다. 이런 물질적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지도 않는다. 이런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높은 단계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미 새로운 사회가 됐다는 거고 새로운 사회가 됐다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측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작동 원리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인간형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일할 때의 어떤 기준과 분배의 기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원리가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현되려면은 여러 가지가 사실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질적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뭐 그늘에서 쉬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가진 능력만큼 기꺼이 일을 해야 돼. 근데 기꺼이 일을 하려면은 뭐가 또 전제가 돼야 될까요? 일이 힘들거나 하기 싫은 것이면 누구든지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노동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단계 공산주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누가 강제하거나 또 반대로 당근같이 치기잖아요. 누가 강제하거나 반대로 무슨 보상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게 노동이면은 여전히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노동의 성격 자체가 이게 자기를 도야시키고 자기를 실현하고 즐거움을 주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런 걸로 완전히 성격이 전환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지는 락스도 잘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공산주의 사회의 노동은 성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를 거다. 노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하게 되는 동기 자체도 다를 거다. 따라서 물질적 동기나 강제가 없더라도 노동할 것이다. 이게 막스주의 전제예요. 네. 높은 단계 공산주의의 원칙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전제가 돼야 되는데 노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 내가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려면은 그 필요를 충당할 만큼의 생산력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고도의 생산력이라는 게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전제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는 똑같이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똑같이 부유해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금욕적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쾌락주의적인 사회예요. 이거 고도의 생산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필요가 어디만큼 필요인가. 그래서 뭐 필요와 욕구 나누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막스가 그걸 두 개로 엄격하게 나눴냐. 어떤 막스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후대의 해석이에요. 막스가 그걸 두 개로 엄격하게 나눴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어디까지가 필요냐.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생존만 유지하면 필요냐. 그 외에는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사치품 뭐 이런 거. 루이비통 파리 얘기 나왔으니까 샹젤리제 거리를 가니까 루이비통 큰 매장이 있더라고요. 또 백화점 가도 있는데 그 앞에 동양 사람들이 수십 미터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비싼 가방을 내가 사주러 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너무 열받지 않아요? 200만원, 300만원 하는 걸 사러 갔는데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줄 서라 그러고 한 사람 나와야지 한 사람 들여보내고 그런 수고를 겪으면서 200만원, 300만원 가방을 팔아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보내? 그거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사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나누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까지가 필요하지 않은 허황된 욕구이냐.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 이상의 욕구를 부추기는 거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없어도 되는 거, 또 있으면 더 불편해지는 것도 자꾸 가지게끔 만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필요라는 것도 막스에 의하면은 막스가 자본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동자의 하루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이거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와인이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이 어느 정도 사치품의 기호품이지만 어때? 프랑스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필수품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어디까지가 필요인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누기는 힘들고 그리고 어떤 동일한 단일한 사회 안에서도 필요와 필요 아닌 것을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는 거라고 막스가 맞냐? 그렇게 보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욕구라는 것 자체가 역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과는 다른 사회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것도 달라져 있겠죠.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달라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막스의 저작 자체 안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원칙이 이후에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의 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또는 사회의 중요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원칙이 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책에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반지링론과 포웰과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라는 테스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공상에서 과학으로 라는 텍스트. 요새 텍스트는 성격이 비슷한 텍스트예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하면은 일단 막스가 실질적인 학술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막스 사후에 나온 저작들이에요. 그래서 이 저작들은 다 엥겔스가 집필을 해요. 엥겔스가 쓴 책이에요. 자, 그런데 반디링론이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데요. 반디링론은 막스가 살아있을 때 쓴 거예요. 쓴 건데 이 반디링론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중요하냐? 막스주의가 그전에는 대중화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막스가 죽기 직전쯤 돼서 아까 말한 이제 독일의 노동운동을 성장하고 유럽 전체에서 막스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